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극곰이 집을 잃지 않도록 문자 주세요. 아니 근데 북극곰이 저러고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북극곰의 집이 뭐 내 집도 아닌데? 당장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구만.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뭐. 잘 나오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택쌤입니다. 사실 그 5단원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온라인 수업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꾸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다 보니 그냥 이왕 시작한 거 올해는 누가 하지 말라고 협박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수업이라고 들어봤나요? 보통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수업은 반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것이 거꾸로 수업입니다. 한번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업을 안 들어올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테니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한 번 더 틀어주긴 할 겁니다. 뭐 어쨌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인권, 정치, 경제에 이어서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지구온난화란 말 들어봤나요? 지구가 과거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더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구가 더워진다고? 아니 그러면 에어컨 틀면 되는 거 아니야?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 모르겠네요. 요즘 뉴스에서 기후변화 얘기가 떠들썩합니다. 북극곰이 집을 잃어가고 섬이 물에 잠긴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분위기를 보면 금방이라도 지구가 녹아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오랜 역사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는 계속해서 변화해왔죠. 화산폭발로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태양 활동의 변화에 따라 지구의 기후도 오락가락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서 태양이 내리쬐는 양이 6%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뉴스에서 다루는 기후변화는 인간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산과 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온실가스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거운 온실처럼 만드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표적이죠. 사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너무 추워져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인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너무 지나치게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 보이나요? 석탄과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 수치는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버렸습니다. 게다가 도시를 짓는다고 산과 들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탁월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간의 소고기 사랑도 온실가스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되새김질 과정에 메탄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0배 이상으로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 아무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과도한 온실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100년 동안 1도 올랐네요. 혹시 겨우 1도?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은 최근 10,000년 동안 지구의 기온을 4도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년 만에 1도? 마치 지금의 기온 상승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2500km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떤 이들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근거가 있냐? 라고 말하는데 이 그래프를 볼까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이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네요. 100% 인간이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지구를 찜질방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들 오해를 하는 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지구가 더워지는 거 말고 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이 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처럼 지구도 열이 나면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빙하가 녹는다는 것입니다. 북극해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들이 집을 잃게 됩니다. 집을 잃으니 인간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뒤지기도 하죠. 한편 육지 위에 쌓여있던 빙하가 녹게 되면 이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이 때문에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은 바닷물에 잠기게 되죠.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투발루라는 나라는 가장 높은 지점이 해수면에서 5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구온난화가 이 추세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투발루는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자,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가장 위험한 점은 장마, 홍수, 가뭄, 사막화 등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전 세계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태평양에서는 태풍이 크기가 커지고 그 빈도가 증가하게 되며 어떤 지역은 비가 쏟아지는데 어떤 지역은 건조해져서 가뭄으로 땅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엄청난 규모로 번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올해 엄청난 장마에 한번 세차게 당했죠. 이러한 현상들에 지구온난화가 한몫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구를 덥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이곳저곳을 다양한 방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고 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교토 의정서를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파리 협약, 다른 말로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 불리는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기후 체제를 논의하고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기도 하였죠. 대한민국은 2030년에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선언한 거 보이죠. 물론 이게 그대로 지켜진다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사실 강제성이 없는지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당장 미국도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수업을 쭉 들으면서 혹은 TV 뉴스나 캠페인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극곰이 집을 잃지 않도록 문자 주세요. 아니 근데 북극곰이 저러고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북극곰의 집이 뭐 내 집도 아닌데? 당장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구만.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뭐. 근데 과연 여러분이 일이 아닐까요? 2020년에 일어난 일만 정리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는 역대급의 폭우가 쏟아졌고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대륙을 뒤덮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사막 메뚜기가 늘어나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원인에 지구온난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이 아닐까요? 사실 어쩌면 지구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그렇게 잘 버텨왔으니까요. 지구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겠죠.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뭐.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북극곰을 위해서가 아닌, 지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부른다. 2. 지구온난화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3. 지구온난화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내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인간이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을 1도 올렸다고 했죠? 전문가들은 여기서 0.5도 더 오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석유와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고 소고기 소비를 줄이고 그 외 등등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12년) 네덜란드. 한 여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 장미는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은 장미라니. 매혹적인 향과 우아한 생김새로 사랑 고백에 많이 쓰이는 장미를 왜 그녀는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오늘은 환경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여성분을 혹시 보았나요? 아름답지 않은 장미라니. 마치 잘생기지 않은 안테이처럼 참 어색한 표현인데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뭐 아무튼 간에 오늘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장미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 주제는 환경 문제의 이동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른바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 요즘에 환경 문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 이동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의학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에 힘입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인구가 많아진 만큼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폐기물의 증가로 지구 곳곳은 오염되기 시작했죠. 또한 숲과 들은 아스팔트와 건물로 뒤덮였으며, 이러한 도시화는 폐기물과 생활하수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방출하였습니다. 도시를 이어주는 도로에서는 매연을 뿜는 자동차들의 교통량이 증가하였죠. 선진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특히 빨리 발전한 국가들입니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대표적인 선진국인데요. 선진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성장을 빨리 이뤄낸 만큼 환경오염도 빨리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해 석탄에 지나치게 불을 피웠으며, 그 결과 아황산 가스가 가득한 스모그가 만들어지면서 1년 동안 12,00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을 빨리 겪은 만큼 선진국은 이에 대한 대처도 다른 국가에 비해 한 발 빠릅니다. 영국은 12,000명이 희생당한 런던 스모그 참사 이후 1956년 깨끗한 공기법을 만들고, 2003년 도심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고 2017년 유독성 부가세를 추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법을 통해 영국은 공장의 지나친 매연 생성을 억제하고 있죠. 환경오염의 끔찍한 부작용을 미리 겪어본 만큼 선진국은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야 자신들 국가의 국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선진국의 기업들이 엄격한 환경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국가로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을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의 측면에서는 공장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 지구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어딘가에서 다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이니 그다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선진국의 기업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환경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느린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환경오염을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경제 성장을 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걱정에 바쁘죠. 그러다 보니 개발도상국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편이고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기업은 최신 기술의 설비를 자국 내에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래된 제조 설비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지붕이나 천장의 재료로 많이 활용한 성면이라는 건축자재가 있는데요. 이 성면은 폐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자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이 성면의 위험성을 알고 성면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했으며 일본도 이후 위험성을 깨닫고 한국으로, 한국도 이후에 똑같이 인도네시아로 성면 공장을 수출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명확하게 산업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전자쓰레기라고 들어봤나요? 말 그대로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기술의 발달로 전자제품의 사용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러한 전자쓰레기의 양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휴대폰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마당에 얼마나 많은 전자쓰레기가 쌓이겠어요? 그런데 이 전자쓰레기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보이나요?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이 선진국에서 가나,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전자쓰레기가 이동하고 있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전자쓰레기를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납이나 전자기판으로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전자쓰레기는 각종 유독성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나의 아그보그 블롯이라는 지역에서는 전자쓰레기의 분해 과정에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으며 그래서 이곳이 토양에서는 허용치보다 45배나 많은 유해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아그보그 블롯이는 세계 10대 오염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죠. 자,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겁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도 쌓여가는 전자쓰레기도 모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책임에서 발을 빼고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환경오염을 감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환경 문제의 이동이 공업뿐 아니라 농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연을 뿜어내진 않지만 농업도 공업만큼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지나친 무리 사용으로 물 부족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키기도 하죠. 이 때문에 많은 선진국은 기존의 농장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선진국의 농업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 토지를 이용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과 식량작물, 커피 같은 기호작물, 혹은 소고기 같은 축산물이나 화초류 등이 플랜테이션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선진국의 농업 진출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농장이 있으면 농장에서 일할 현지인도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물 부족, 토양과 식수 오염 문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동남아시아에서 늘어나는 팜유 농장의 사례입니다.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 과육에서 나오는 기름인데요.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며 현재 라면, 과자, 초콜릿 등 매우 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팜유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열대우림이 파괴되었으며 오랑우탄들은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오랑우탄을 잡아서 새끼는 암시장에 팔고 어미는 약재나 식용으로 활용합니다. 배고픈 오랑우탄들이 농장에서 내려오면 농장주들은 오랑우탄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죠. 두 번째, 아마존에서 늘어나는 목축업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약 5분의 1을 생산하는 열대우림인데요. 목축업자들은 이 아마존을 불태워서 목초지로 만들고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SNS와 환경단체들이 아마존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목축업자들은 아마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아마존의 4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죠. 자, 어떤가요? 농업이든 공업이든 간에 결국 환경오염의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쪽이죠. 뭔가 성장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선진국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아름답지 않은 장미처럼 말이죠. 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는 장미 재배로 유명합니다. 과거 유럽에서 팔리는 장미는 대부분 네덜란드산이었지만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생산비가 저렴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산 장미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케냐는 오늘날 유럽에서 팔리는 장미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데요. 케냐는 나이바샤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서늘한 기후 조건으로 장미 재배에 매우 적합한 나라이죠. 유럽과 가까워서 신선한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덕분에 케냐의 장미는 관광, 커피와 함께 케냐를 먹여 살리는 3대 외화벌이 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약 1만 명의 일꾼이 케냐의 장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케냐의 장미 재배가 케냐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장미 농장에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생활이 나아졌어요. 장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환경오염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바샤 호수의 물이 줄었어요. 장미 농장에서 많은 양의 물을 뽑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잡히는 물고기가 크게 줄었어요.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장미 한 송이를 재배하는데 10리터의 물이 소비되다 보니 나이바샤 호수의 수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미에 물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먹는 물의 양을 제한할 정도입니다. 또한 장미를 재배하는 과정에 쓰이는 화학비료와 농약은 나이바샤 호수의 수질을 악화시켰습니다. 과거에 비해 잡히는 물고기의 양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장미 농장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들은 장미에 쓰이는 화학물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에게는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요? 다시 한번 2012년에 그 시위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 장미는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 이 아름다운 장미가 만들어지기 위해 호수는 말라가고 더러워졌으며 누군가는 암에 걸리고 누군가는 뱃속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함에 속지 말고 이 아름다움의 출처에 주목하세요. 어떠한 아름다움이 추악함에서 왔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위해 희생당해야 했던 누군가의 눈물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줄 요약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문제 유발 산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 2.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자쓰레기라고 한다. 3. 선진국의 농장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선진국이란 거 알고 있죠?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환경 문제의 이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전자쓰레기 양이 엄청나거든요. 환경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앞에서 본 선진국들처럼 환경 문제를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임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유럽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장미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 끝! Okay, I'm filming. You can go for it, Mr. Surgeon. 2015년 해양생물학자 크리스틴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불편해하고 있죠. 숨쉬기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8분간의 노력 끝에 거북이의 코에서 이물질이 빠져나오는데 무려 12cm짜리의 길다란 이물질이 박혀 있었네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환경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쌤입니다. 어느덧 환경 수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환경 이슈입니다. 환경 문제 중에서도 각자 입장이 달라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환경 이슈라고 부르는데요.
아니, 환경은 당연히 깨끗하게 보호해야 되는 건데 왜 사람들 간에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환경 이슈는 환경 문제 중에서도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슈가 되는 환경 문제를 환경 이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환경 이슈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적인 것부터 세계적인 것까지 다양한 규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총 3가지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쓰레기 문제, 유전자 제조합 식품,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미세먼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환경 이슈, 쓰레기 문제입니다. 기술력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우리의 자원 소비량을 늘렸습니다. 소비하는 만큼 버리는 쓰레기 양도 많아졌죠. 특히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플라스틱컵 등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그대로 쓰레기가 되며 택배에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등의 포장재 사용도 쓰레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환경 이슈가 되는 이유는 누가 뒤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쓰레기는 결국 어딘가에 모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집 근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지는 악취에 소음까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해당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매립지에 쓰레기를 넣을 여유 공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환경부는 이 매립지에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특히 매립지 주변에 살던 100만 명의 인천 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될 거라고 굳게 믿고 이사를 왔을 텐데 갑자기 연장된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논의 끝에 결국은 2025년까지만 이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인천을 대체할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쓰레기를 받아들여줄지 의문이 드네요. 늘어나는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쓰레기 섬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매년 세계에서 5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이것이 원형으로 흐르는 순환 해류에 갇혀버리게 되면서 그 중심에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무려 대한민국의 16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인간이 치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섬이 어떤 국가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치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대한민국 내의 갈등이었다면 이 쓰레기섬 문제는 국가 간에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환경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누가 치우냐에 따라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 이슈, 유전자 제조합 식품입니다. 영어로는 GMO라고 부르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유전자를 제조합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충을 죽이는 옥수수, 제초제에 죽지 않는 콩, 바이러스에 면역된 파파야 등 이러한 GMO는 해충에 강하고 제초제에 강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GMO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GMO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GMO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숲을 파괴해서 지나치게 경작지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농약도 덜 쓰기 때문에 토양 오염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GMO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많습니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나 GMO가 알레르기, 독성 등의 부작용을 우리 몸에서 일으킨다면? 혹은 GMO 품종과 자연 품종이 우연히 교배되어 버리면 그것 또한 환경과 생태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GMO는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슈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환경 이슈, 미세먼지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황사와 함께 우리의 쾌적한 야외 생활을 방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제거해야 돼.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미터라니 감이 잘 안 오죠? 머리카락 두께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거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 미세먼지는 폐와 심장 질환을 유발하며 심지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온몸의 여기저기에 침투하면서 신체에 이상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죠. 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혹은 오래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양을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소유주들의 큰 반발을 사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앞에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환경 문제더라도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죠. 이러한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의 토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 이슈에 대해 좀 더 유쾌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섬 기억나나요? 이 쓰레기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쓰레기섬에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미칩니다. 아까 거북이 코에 꽂혀있던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 용품이 다른 생명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낚시 그물이 목에 걸려서 호흡을 못하는 거북이들도 엄청 많고요. 플라스틱 링이 머리에 걸려 고통받거나 심지어 먹이로 착각하고 먹다가 숨지는 새들이 1년에 100만 마리나 됩니다. 게다가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이 플라스틱을 먹이는 과정에 아기새도 함께 희생당하죠.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섬 문제를 해결하고자 획기적인 방식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 브랜드 업체인 라드바이블인데요. 이들은 쓰레기섬 한가운데에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워버리자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섬이 정식 국가가 되면 UN 규정에 따라 주변 국가가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라드바이블은 쓰레기섬 자체를 영토로 삼고 미국의 45대 부통령인 엘 고어를 쓰레기섬의 첫 번째 시민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토르를 연기한 크리스 햄스워스, 헐크를 연기한 마크 러팔로를 포함하여 지금 현재는 약 20만 명이 쓰레기섬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국가 원수이며 레슬링 선수 존 시나가 국방부 장관이죠. 이들은 플라스틱병 모양의 국기도 만들고 여권까지 제작했습니다. UN 측은 이를 매우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지만 국가로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환경 문제를 이렇게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낸 점은 칭찬해줄 만하죠. 앞으로도 우리의 환경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줄 요약으로 정리해 봅시다. 1. 환경 문제 중에서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환경 이슈라고 한다. 2. 쓰레기 문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미세먼지 등이 오늘날의 주요 환경 이슈이다. 3. 환경 이슈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의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쓰레기섬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점 알고 있나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서서히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먹으면서 몸속에 플라스틱을 조금씩 쌓아가겠죠. 지구온난화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덧 환경 수업도 한 차시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수업 내용 찬찬히 복습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 끝! 모자가 있습니다.
티셔츠가 있고요. 유리컵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티쌤입니다. 오늘은 환경 수업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 3번의 수업 동안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뤘어요. 하지만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딱 2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188페이지에 있는 업사이클링 그리고 191페이지에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 2가지 개념만 마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몇 가지만 더 하고 환경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시작해 볼까요? 자, 앞에서 본 모자, 티셔츠, 유리컵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실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모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업사이클링은 업과 사이클링의 합성어로 버린 물건의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를 높이는 산업입니다. 아까 물건들이 모두 버린 물건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믿으시겠나요? 자, 일단 모자부터 보여줄게요. 짠! 이쁘죠? 약간 뉴트로 감성? 광고는 아니고요. 이 브랜드에서는 사진을 인화하고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유리컵은 맥주병의 윗부분을 잘라서 컵으로 만든 겁니다. 교과서에는 프라이탁이라는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요. 버려진 천막이나 자동차 방수포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쁜 제품도 구매하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업사이클링은 요즘 세련되게 지구를 지키는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선 3번의 수업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환경보호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겁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만족하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통합되고 안정되는 그런 이상적인 발전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나요?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인데요. 환경운동가 치고 나이가 어려 보이죠? 이 친구가 환경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던 당시 나이가 15살입니다. 우리보다 1살 어린 이 친구의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현재 전 세계 173개국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며 스스로를 무시하기보다는 나는 어려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 수업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중3은 온라인 수업 없이 매주 등교 수업을 진행할 테니 당분간 온라인 수업은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12월쯤에 가벼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슬슬 추워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요.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 끝!